네, 이번 연사해 주실 분은요, 바로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기도 하죠. 저희 호흡이 코리아의 최준용 대표님께서 강의를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발표 주제는 Strategies for Securing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of Companies and Industr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긴 제목만큼 더욱더 강연이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최준용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점심 이후라서 많이 좀 졸리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좀 재밌게 강연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저는 호비 코리아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최준용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호비코리아에서 대표직 이외에도 지금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부의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도 이제 만 4년 정도가 돼가는 그런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 가르친 과목은 경제원론이라든지 거시경제라든지 그리고 금융투자론, 화폐금융론 등등을 가르쳤는데, 그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가 이 플랫폼 관련된 경제입니다. 플랫폼 경제, 특히 기술 경제 관련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 연구 분야이기도 해서 오늘 기회를 빌려서 저는 이렇게 장황한 제목이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그런 제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과 그리고 산업이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 경쟁 우위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 경쟁 우위, 산업이든 한 나라의 산업이든 아니면은 일개의 기업이든 어찌됐건 이 경쟁 사회에서는 경쟁 우위를 가져야지만 기업이 생존을 할 수 있고, 또 특히 이 경쟁 우위를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기업을 비롯해서 또 국가 차원의 산업을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있어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는 거는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로 구글링을 했더니 거기서 나오는 도표입니다. 표를 보고 계시는데,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나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파괴적 기술과 역사적 산업혁명의 전개.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내연기관,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AI 기술과 AI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상품, 서비스 및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화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네요. 이 정의를 내린 거는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관련 부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동의에 모두 다 동의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흥화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그 주체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 그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주체가 플랫폼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회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 메인 드라이버, 소위 이른바 주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학에는 물론 저는 경제학 쪽 교수이지만 경영학에서는 마이클 폴터라는 경영학의 대가가 계십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교수시기도 하고, 이 마이클 폴터 교수가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연구 발표를 1985년에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본원적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이른바 Generic Strategy라고 하는 건데, 마이클 폴터 교수는 한 기업과 한 산업체가, 국가의 산업이 결국에는 이 지네릭 본원적인 전략을 선택을 했었을 때 그 기업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본원적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모의 경제로 얻어지는 낮은 코스트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대규모로 생산을 해서 낮은 코스트를 이끌어내고 아울러서 가격을 낮춰서, 경쟁자들보다 가격을 낮춰서 규모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코스트 리더십 스트래티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철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완벽한 차별화를 이뤄서 그 차별화를 통한 differentiation strategy, 차별화 전략이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마이클 폴터 교수는 기업이 이 두 가지 전략, 하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전략, 아니면은 차별화를 통한 품질 전략, 이 두 가지의 전략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만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연구 발표를 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업이 규모의 경제와 차별화 전략, 이 혁신을 통한 차별화 전략, 이 두 가지를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거나 아니면 둘 다 선택을 하거나 왔다 갔다 거림으로써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을 stuck in the middle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stuck in the middle, 어정쩡한 전략을 택한다면은 그 회사는, 그 기업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정말로 이렇게 마이클 폴터 교수가 얘기했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코스트 리더십 전략, 또는 혁신을 통한 디퍼런시에이션 전략, 이 두 가지만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함으로써 정말로 경쟁 우위를 현대에서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이클 폴터의 전략은 85년 이후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면 현재까지 이어서도 거의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특히가 우리가 이 인터넷 경제를 보게 되면은 그 예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외를 한국의 SKT, KT 그리고 LG, U+로 대변되는 통신 사업자들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통신 사업자들의 그 가치 사슬은 소위 이른바 얘기하는 CPND로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와 플랫폼과 네트워크와 그리고 디바이스로 구성되는 이러한 가치 사슬을 갖고 있는데, 마이클 폴터는 이 가치 사슬을 컨트롤하면서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면은 그 회사는 앞서서 얻었던 그러한 경쟁 우위를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SKT와 KT 그리고 LG U+는 이 컨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이외에 컨텐츠와 플랫폼 그리고 심지어는 디바이스 영역까지 장악을, 영향력을 행사해서 소위 이른바 얘기하는 vertical integration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실제로는 이 말이 많이 먹혔었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가 바로 애플의 아이폰의 탄생입니다.
2007년 무렵해서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는 사실은 텔코가 이 장악하던 모든 그 컨트롤하는 능력들이 모두 상실이 돼서 현재는 이 네트워크 캐리어들이 이 네트워크 이외에는 전혀 장악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던 쇼트 메시지 서비스 SMS라고 할 수 있습니다. SMS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네트워크 캐리어들의 SMS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15%를 넘어서 심하게는 20%에 가까울 때도 있었습니다. 전체 매출 중에서, 전체 수익 중에서 15%에서 20% 정도를 이 쇼트 메시지 서비스가 가져다 줬는데, 결국 한국의 카카오톡이 출시됨에 따라서 사실 이 쇼트 메시지 서비스는 급속도로 없어지게 됐고, 현재는 간단한 인증 용도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스팸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텐데, 언제나 여기에 가격을 더 이상 부과하고 매출에서의 의미 있는 포션을 가져가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정말 밸류 체인을, 내가 속한 밸류 체인에 대해서 내가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내 경쟁 우위는 지속 가능한 건가? 왜 외부로 들어온 이런 충격들은 아이폰의 등장이라든지 각종 앱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지?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텔코를 특히 말씀을 드렸는데, 텔코가 우리나라 2001년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이 3대 텔코가 차지하는 이 시장의 총가치, 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서 거의 20%가 넘는 그러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아이폰의 등장이라든지 각종 앱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 낮춰진 위상이 벌써 오래 가지 않고 10년 이후에 2012년 수치만 보더라도 전체 시장 포션이 거의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단 이렇게 덤 파이프라고 불리는, 멍청한 파이프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캐리어들만의 문제인가? 통신 운영사들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핸드폰 제조상 중에 노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노키아의 위상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사실 글로벌 사업을 했던 사람은 이 노키아 핸드폰이 얼마나 위세를 떨쳤는지를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나온 그 다음 해인 2008년도만 해도 여러분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글로벌 마켓의 마켓 쉐어가 43.7%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러했던 노키아는 실제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가격을 낮췄고, 그리고 어떤 제품에서는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고급 폰도 출시를 했었고, 소위 이른바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했던 본원적 전략을 충실히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팟이라는 MP3 그리고 컴퓨터를 만드는 업체인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서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출연 이후 회사가 없어지기까지는 불과 6, 7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따져볼 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정보제의 특성입니다. 이 정보제라는 것은 마지널 코스트가 제로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 제로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보면은 프랑스의 베르트랑 교수가 얘기했듯이, 베르트랑의 경제 모형에 의하면 가격이라는 것은 한계 비용에 수렴하게 됩니다. 특히 그 속한 마켓 자체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울수록 제품의 가격은, 서비스의 가격은 한계 비용에 수렴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인포메이션 구즈, 소위 이른바 정보제는 기본적으로 한계 비용이 제로입니다. 카카오톡에서 100만 건의 메시지를 보내나 100만 플러스 한 건의 메시지를 보내나 카카오톡 입장에서는 비용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고, 그렇다면은 인터넷 기업들, 예를 들었던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제학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본원적으로 이 정보제가 갖는 본원적인 파괴적인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른바 공짜라고 하면은 정말 양잿물도 마신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정보제가 마지널 코스트가 제로라는 그런 특징은 결국은 정보제의 매우 파괴적인 속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파괴적인 속성을 이용한 기업들이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의 기업을 물어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일본이 포탈 사업을 통해서 실패를 하고 철수하기 바로 직전에 남아 있었던 마지막 프로젝트가 성공한 게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라인도 보시면은 불과 서비스를 시작한 2011년부터 3년밖에 걸리지 않은 그런 상황에 아주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자신의 가입자들을 매우 많이 5억 명 이상씩 늘려나가는 데는 불과 3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앞서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코스트를 낮추는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내지는 혁신을 통해서 차별화를 가져가는 전략,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마이클 포터가 교수가 얘기했던 본원적 전략인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규모의 경제의 속성이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모의 경제가 과거에는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규모의 경제였다면, 현재 사회의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그렇게 공급 측면에서, 생산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수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다른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는가를 보고 저도 그것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리 카톡이 불편하고 다운이 되고 하더라도 라인으로 쉽게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니까 라인으로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을, 상대방의 선택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외부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수요 측면의 외부성, 내지는 이 수요 측면의 외부성을 결국에는 외부 효과를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네트워크 이펙트가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이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메칼프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메칼프의 법칙에 따라서 네트워크는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가치가 있게 되고, 재미있는 것은 바저티브 피드백 현상이라고 해서 1위의 업체가 계속해서 1위가 되고 2위와 3위의 업체는 처음에는 1위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그 차이가 확대돼서 결국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위너 테이크 올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규모라는 것이 더 이상 공급에서의 코스트 다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결국 수요 측면의 네트워크 효과를 어떤 식으로 진작시켜서 고객을 내 네트워크 안에 락인 가둬둘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듯이, 그렇게 규모라는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네트워크 현상을 가지는 곳이 결국에는 이중 시장을 구성해서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크로스 사이드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이중 시장, 양면 시장, 투 사이디드 마켓이라고 불리는 두 시장, 애당초 이 플랫폼이 없었다면은 교역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교역이 일어나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크로스 사이드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하고, 결국 네트워크 이펙트가 교차 네트워크 이펙트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이를 통해서 기업은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카톡이 시작이 나왔을 때 KT에서는 아니 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가지고 저 많은 IDC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회사는 곧 망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곧 이어서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하고, 애니팡을 통해서 카카오톡이 하루에 6억 내지 7억의 수익을 얻어들이기에 됨에 따라서, 한 게임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그 IDC 비용을 감당하고도 턴오버가 될 수 있었듯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교차보자 네트워크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내가 내 네트워크가 있다라면 그 네트워크의 가치를 보고 다시 접근하는 양면 시장을 구성할 수 있고, 양면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함으로써 수익성과, 돈은 그때 버는 거죠. 수익성과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네트워크 효과, 크로스사이드 네트워크 이펙트를 통해서 2007년도에 전 세계의 마켓캡 5위 기업을 보게 되면 석유 기업도 있었고, 보시다시피 가전기업도 있었고, 차이나 모바일이라는 중국에서 제일 큰 통신 회사도 있었고, 은행도 있었지만, 이게 불과 10년 후인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전체 마켓캡에서 1위부터 5위까지 기업이 아람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기업들이 현재 5년 이상, 2017년도부터 22년의 현재까지 5년 이상 절대 순위가 안 바뀌고, 이 5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순위를 차지할 뿐이고, 이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규모의 경제만 달라진 게 아니고, 사실은 혁신이라는 개념 자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혁신의 파괴적 속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혁신 관련해서 혁신이 파괴적 속성을 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한 디스트럭션을 이뤄야 된다,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던 분이 슌페터 교수이고, 이 슌페터를 이어서 공부한 크리스텐슨 교수의 Disruptive Innovation, 결국 파괴적 혁신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파괴적으로 이루어지고 밸류체인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하는데, 혁신하는데 들어가는 코스트 자체도 상당히 낮아졌으며, 그리고 그 정보를 얻는데도 매우 낮은 비용이 현재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 데서도 낮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사업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 가족 친족까지 다 망하니까 사업하지 마라, 이게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였는데, 지금은 현재 사업을 하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워낙 그 코스트가 감소하는 바람에 이제 친구들 몇 명이서 쉽게 앱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즉 혁신의 주기가 빨라지고 혁신의 속성 자체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기업이 수백억의 R&D를 들여서 기업 내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더 빠르게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조합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영역들의 불합리성을 타파해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매우 빠르고 영향력이 있는 인스턴트식의 혁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레리 도네스와 폴 루네스 같은 경우에는 빅뱅 디스럽션의 파괴적 속성이, 혁신의 파괴적 속성이 이제는 빅뱅처럼 커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봤듯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이클 포터 교수의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전략을 따를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코스트의 규모의 경제에 집중을 해서 코스트를 낮춘다고 해도 나의 지속 가능성은 유지되기 힘들고, 내가 아무리 혁신을 통해서 차별화한다고 하더라도 혁신의 속성이 상당히 인스턴트처럼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혁신을 가지고 찰나적 경제 우위를 얻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경제 우위를 가져가기 힘든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같은 플랫폼 시대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야 하는, 소위 이른바 스톡 인 더 미들, 가운데에 낀 어정쩡한 전략이 되려 현재의 플랫폼 사회에서는 맞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 다운하던 규모의 경제는 공급 측면이 아니고 수요 측면에 그런 네트워크 이펙트를 참고를 해야 되고, 혁신이라는 것도 기존에 하던 연구소에 하던 혁신이 아니고 이제는 디스럽티브한 매우 파괴적인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플랫폼 기업으로 크로스사이드 네트워크 이펙트를 이뤄낼 수 있을 때만 그 기업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세계에서 유명한 유니콘 기업들의 실제 가치들인데, 물론 이 안에 여러 기업들도 있지만 쉽게 눈에 띄는 게 소위 이른바 3, 4년 전에 유행했었던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우버를 비롯한 위워크, 유명한 공유 경제 기업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이 화면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공유 경제가 한때 매우 심하게 유행을 해서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버려진 자전거들을 보고 계신데, 이러한 자전거, 심지어는 중국의 공유 경제 같은 경우에는 농구공을 공유하는, 배터리를 공유하는 여러 가지 공유 경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자전거를 과연 대여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경쟁의 속성을 본 거죠. 어떤 네트워크이든지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들더라도 나만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 네트워크의 가치를 보고 접근하는 다른 네트워크들, 다른, 그게 광고주일 수도 있고 다른 나에게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업무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카카오톡에 접근하는 게임 회사일 수도 있고, 다른 교차 보조 네트워크, 투사이드 마켓에서 교차 보조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기대를 하고, 결국에는 나는 지금 비용을 쓰더라도 플랫폼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초기에 나만의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들어갔었던 거죠. 그게 농구공이 됐던 자전거가 됐던 의미가 없던 거였습니다. 나만의 네트워크를 세울 수 있다면. 물론 그 와중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경쟁에 뒤처진 회사들의 잔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서 제가 블록체인 협회에서 이 경쟁 우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와중에 플랫폼 기업이 모든 우위를 가져가는 이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기술이라는 것도 텔레콤 기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CDMA, WCDMA, LTE 같이 2세대, 3세대, 4세대 기술로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현재는 5세대에 들어가면은 매우 중앙화되고, 그리고 벌추얼라이즈드 되고 가상화되고, 이 모든 것들을 중앙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4세대 때문에 4세대 통신부터 있어 왔는데, 5세대가 지금 넘어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이 중앙화된 것만으로는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안정성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각종 D2D라든지 에드웍 구조라든지 메쉬 구조라든지 어떤 분산형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IDC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떨어져 있듯이 서버와 스토리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가 이게 클라우드 IDC로 발전을 하고, 현재는 중앙화된 클라우드 IDC를 넘어서 각종 P2P라든지 아니면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이라든지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여러 분산화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만 봐도 사회에는 어떤 흐름이 떨어져 있었던 것, 이렇게 사일로처럼 떨어져 있었던 것은 중앙화되고, 중앙화되면은 필연적으로 가상화되고, 가상화되면은 다시 분산화되는 명확한 흐름을 기술 발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화된 플랫폼 전쟁도 이제 분산화된 플랫폼 전쟁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분산화된 디센트럴라이즈된 플랫폼은 우리가 잘 아는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교차 보조와 크로스 사이드 네트워크 이펙트가 생기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크립토들도, 이 블록체인들도 결국에는 왜 가치가 있을까?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점프업 시킬 수 있을까? 우리 아까서 봤듯이 크로스 사이드 네트워크 이펙트를 통해서 양면 시장을 구성하고 여러 개의 산업계와 컨버전스를 이루고, 그리고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 그 크립토는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웹 1.0은 리더블한 그러한 시대였고, 웹 2.0을 리더블한 거에 라이터블까지 포함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웹 3.0은 오너블, 소유가 가능한 시대로 리더블하고 그리고 라이터블하고 오너블한, 소유까지 가능한 그런 웹 3.0의 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경제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발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스마트 이코노미입니다. 스마트 이코노미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각종 중간자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아울러서 여러 코인들 간의 오토맥 스왑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고 편리한 스마트한 경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베트남의 엑스인피니티를 통해서, 그 노동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도 일반 노동자의 3배 이상의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는 이제는 베네핏 경제로 나가야 됩니다. 아울러서 각종 NFT가 확대되면서 이제 크리에이티비티가, 결국에는 창조성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그 가치를 나타내고, 이 메타버스 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소유할 수 있는 또 데이터 이코노미로 시장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의 혁명 시대에 메타버스라는 그러한 큰 사업의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의 가치 기준은 앞서서 살펴봤던 네트워크 이펙트, 크로스 사이드 네트워크 이펙트, 달라진 혁신의 각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호비는 9년째 무사고인 유일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한국에서 호비코리아가 그 거래소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50만 가입자를 확보해서 명실공히 거래량으로 볼 때 한국의 5대 거래소 중에 하나가 저희 호비코리아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BWB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이 개최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저희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부산시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저희는 본격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업뿐만이 아니고 한 나라의 산업계에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 노력으로서의 부산의 행보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부산시와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업들, 그리고 저희 호비코리아도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제 오늘 그 강연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비코리아 최준용 대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